이 북반구에 사는 나라들이 되게 잘 사니까 특히 유럽이랑 그 서구권 국가들이 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이 남반구 국가들이 가진 문화 자원을 가지고 돈은 니네가 다 벌고 이제 우리가 뭐 좀 하려고 하니까 그 이미 이 권리로 보호되고 있는 것을 니네가 이용하면 오히려 침해가 되는 이제 이런 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논의 중이라서 저도 좀 뭐랄까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기뻤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식재산권 쪽에서 이쪽 무형유산을 좀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 아마 잘 아실 테지만은 충남대 이철남 교수님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떠났고 지쳐서 떠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 뵙지만은, 그분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10여 년 정도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직 국내 상황에서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고 해서 되게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침 그때 이제 395 사건도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분야가 조금 더, 어, 인문학 혹은 이 무형유산, 이걸 전공을 하시지만 뭔가 사회적인 제도와 권리, 이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훨씬 확장성도 있고, 또 이 국제적인 어떤 그런 시류에 확실히 뭔가 이 전문성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깊지 않은 지식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눠도 될까요? 네. 예, 그 제목을 이제 무형유산과 지식재산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혹시 이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해서 또 싫어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먼저 양해를 드리고,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무형문화유산과 지식재산권의 본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 이 뿌리는 같다. 약간 범위가 다를 뿐이지. 그렇지만 이 무형문화유산 쪽에서 접근하는 제도와 지식재산권에서 접근하는 제도의 차이는 너무나 다르고 크다. 그래서 그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를 뭉뚱거려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산 쪽은 워낙 이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재권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 정도, 구조 정도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이 이 두 분야 간에 중첩되는 부분과 충돌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 3, 40분 정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목차는 보호대상 그리고 유산제도는 이제 다 아실 테니까 이 지식재산권 제도 그리고 둘 간의 관계와 분쟁 그리고 미해결과제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무형문화유산의 이제 종류는 우리가 이제 법에 정해놨지만 여기에 이제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어떤 것이 되겠죠. 꼭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모든 것 정신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이 될 텐데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외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통 공연, 예술, 몸이나 아니면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기술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지식을 글로 쓰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든지 뭐 합쳐가지고 약을 만들어내든지 또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지식재산권에서는 외부로의 표현이나 외부로의 발현, 발명품, 뭐 디자인 이런 식으로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머릿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형유산이지만은 그것이 쭉 전승되어 왔지만 그것이 이제 결국에 표현됨으로써 이게 전승적인 가치가 어떻고 그 안에 내재된 가치가 어떻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이 전승을 해 가면서 그거를 이어간다 이렇게 보지만 지식재산은 그 표현되는 순간, 또 뭐가 만들어지는 순간,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법적인 리워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남 북북 이 갈등이 있다고 그럴 때 북방국 국가들, 그러니까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국가들이 이 머리를 굉장히 잘 써가지고 그걸 제도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이 이쪽은 아니었습니다. 이쪽은 아니고 현대적인 기술, 특히 무기 기술, 그리고 화학 기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보호받고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연원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이 사례를 보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무형문화유산이 위와 같은 그런 종류가 있다면 지식재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이 이 창출되거나 그리고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거나 그 물건이 표시되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 재산적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지식 재산이 붙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무형 문화 뭐 유산 뭐 재산 이렇게 붙였으면 이것도 충분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 외부로 표현된 것들,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 제한된 기간 동안 굉장히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은 아예 못 쓰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지식재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못 쓰게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산업 발전시키고 문화 발전시켰기 때문에 단기간 동안 네가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하겠다. 대신에 그 기간이 끝나면 이거를 다 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네가 만든 거를 보고 조금 더 좋은 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하면서 산업 발전과 문화 발전을 이끌어 가자는 게 이제 지식재산 제도의 근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산 쪽은 이제 잘 아시니까 그럼 지식재산 제도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생긴 거냐? 이걸 이제 한번 이 제도라는 게 이제 사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위에서부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이나 관습 이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제도는 사회적인 약속이고 그래서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논의가 됐느냐? 이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배틀입니다. 배틀. 이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얘네는 1400년대에 이 배틀을 가지고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 나만 쓸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이게 우리 그 선조들이 배틀을 만들었다면 개똥이네가 배틀을 만들었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너도 배 짜주고 이거 어떻게 하면 만들 지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됐을 텐데 이 서구 사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원하고 대신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면 오히려 페널티를 주는 어찌 보면 조금 비인간적이지만 이 사회 제도와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1400년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것도 1400년대입니다. 요거 이제 아까 그거는 1416년이고 요거는 1421년인데 요게 배입니다, 배. 배인데 그냥 보통 배는 아니고요. 이게 이탈리아의 브루넬레스코라는 사람이 이 뭡니까? 그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대리석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리석을 저쪽 강에서 강을 건너가지고 저쪽에서 저쪽 가져와야 되는데 그 대리석을 가라앉지 않고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도록 고안한 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뭔가 물건을 새롭게 개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특허 제도의 기원이 된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칼라인데 요거는 또 이 시간 좀 지나가지고 17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양은 뭐 우리 선조들도 이렇게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느질 이렇게 해가지고 수 넣어가지고 되게 예쁜 게 많은데 이게 뭐라고 과연 이렇게 그 이 자료 화면까지 했느냐? 이게 이제 그 프랑스에 이 파리하고 마르세유 중간에 이제 리옹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으로 되게 유명한 도시죠.
근데 왜 그게 유명해졌냐면 그때 이제 리옹 시면은 시의 집정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리옹 시가 이 직물이 많이 이 발달했습니다. 직물 산업이. 그러니까 똑같은 천을 팔면은 별로 안 팔리니까 뭔가 이렇게 수를 넣고 문양을 이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직물을 파는데 그 리옹시의 외곽에 있는 다른 직물업자들, 그러니까 멀천트죠, 상인들이 이걸 자꾸 베껴서 파니까 리옹시 집정관이 그거 팔면은 절대 안 돼. 이거 네가 만들었으면 이제 너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이제 시작된 것이 디자인 제도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뒤에 가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때만 해도 뭔가 개발하거나 디자인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보호를 받았냐면 거기에 돈을 대줬던 상인들이 받았습니다. 상인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작자 보호라기보다 길드를 보호하는 거죠. 왜 길드를 보호했냐면 길드가 돈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니까 통치권자들은 길드를 이 통제를 하면 그 길드가 번 돈으로 이 다시 그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좋게 말해서 장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그야말로 뭔가 이렇게 상인들에 의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만들 수 없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한 권리도 계속 주장할 수 없는 그 권리 이제 상인들이 다 가져가니까요. 그러면서 한 몇백 년이 이제 지나게 되는 그런 이, 이 흐름을 타고 그러면서 이제 창작자의 권리가 이제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 뭐 거의 2차 세계대전 전으로 그때야 이제 창작자의 권리가 강해진 거고 그 전까지는 거의 이 상인 중심의 중상주의 정책이 이제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부터 이런 제도를 논의하기 시작했느냐? 이제 일제시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 특허 제1호입니다. 보시면 유화 염료 제조법. 어떻게 보면 전통 지식을 약간 개량한 겁니다. 유화 염료 제조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1947년도에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이제 중앙 공업연구소 국가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한 거죠. 여기서 이제 특허를 낸 거죠. 특허를 내고 보면 여기 1970년 1월 16일 등록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처음에 낸 거는 1947년도에 냈다가 뭐가 잘못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익히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이 상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과식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가스알명수 사 먹을 때 이제 부채표 가스알명수인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상표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10년도에 일제시대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은 제도를 이미 우리보다 7, 80년 먼저 서구의 제도를 도입했고 사회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식이 되어 있고 여전히 이제 법 체계라든지 이런 게 일본 걸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때 자리를 잡았기 이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909년도에 부채표 이 상표가 처음에 이제 등록이 된 거고 이 좌측에 보시면 이제 천이라고 요거 이제 보시면은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고무신 운동화 뭐 농구화 고무장화 이렇게 해서 1952년 요게 이제 그 천일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저기 이 독립을 하고 만든 요 상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일제시대 때 만든 등록된 그런 상표가 되겠고요. 근데 요게 아직까지 1호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요거는 뭐냐? 요거는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또 이렇게 한복 이렇게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실 텐데 사실 이게 1948년도에 반휘장 옷고름이라고 그래가지고 디자인 등록 1호입니다. 요거는. 이게 디자인이 등록이 된다. 이게 이제 생각하실 기에 따라서는, 야, 저거 옛날에 우리 전통에서 썼던 건데, 그거를 굳이 저렇게 권리화해가지고 사유화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분쟁 사례는 지금에야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뭐 했냐? 그 중간에는 이 우리가 공유라고 생각했던 거 외에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권리를 주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 이쪽에만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연원을 따져가다 보면 아주 예전에도 이렇게 권리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걸 보실 수가 있고 요게 이제 그 적용된 게 이런 옷고름입니다. 옷고름. 그것도 이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옷고름을 디자인 등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미 우리가 예전에 썼던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써왔던 것을 권리화한 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기간이 이때는 10년, 15년밖에 안 됐는데, 다 권리 끝난 걸 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박아가지고 이걸 다시 그 권리화 하겠다는 게 어디 있냐? 이제 요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뭐냐? 뭐 쟤도 얘기 많이 했는데 도대체 그 뿌리나 아니면 그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재산이라고 붙는 건 되게 많죠. 우리가 아파트도 재산이고 뭐 그다음에 뭡니까? 그 은행의 예금도 나의 재산이고 내가 돈 받을 거 있으면 그것도 재산이고 요즘 해루질 가면 뭐 어촌계에서 뭐 여기 쓰지 말라고 하고 그것도 재산이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권은 뭐 물론 다양한 그게 있겠습니다만은 민법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물권이 가장 강력한 재산권이고요. 여기에 이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도 내 거 물 아닙니까? 물 부동산 당연히 포함되고 아파트 다 포함되고 이제 물론 이제 등기를 해야 안전한 재산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핸드폰 같이 등기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만 있어도 당연히 내 거인 재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뭔가 물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고 그중에 가장 강한 게 이제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은 뭐냐? 채권은 이제 누가 돈 빌려가면 채권 추심 이런 거 들으면 이제 약간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두렵고. 그래서 내가 뭔가 돈을 받을 게 있는. 그것도 이제 나의 이익인 거죠. 그게 이제 그 이익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중에 돈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그렇다고 치는 이해는 되는데 광업권, 어업권 요거는 특정한 사람에게 광업할 수 있는 권리,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요. 어업권,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 이 어업을 생활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국가에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속 사는 사람들한테 어족 자원을 보호를 하고 또 의무를 지키고 그다음에 이 이상한 선박 있으면 신고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안전 의무도 해야 되고 그 대신 내가 여기서 바다는 국가 거니까 거기서 뭔가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그 권리를 주는 겁니다. 기간을 두고요. 광업권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땅이 다 이제 그 사유화된 그게 아니면 이 국가의 땅이고 사유화돼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국가 개발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권리를 주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주고 거기서 나온 이익에 어떻게 이렇게 이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식재산권은 뭐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물론 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사실 이거밖에 없죠. 뭐 물건이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 이제 되게 강력한 권리이고 광업권, 어업권, 지식재산권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입니다. 그중에 특히 지식재산권은 도대체 실체를 모르겠다. 내가 개발한 건데 그게 이제 물건으로 없고 내 아이디어가 보이느냐 이게. 그래서 처음에 이걸 무체재산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체가 없는 재산권 이렇게. 그러다가 야 실체가 없다고 그러면 권리 자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뭔가 인간의 지적인 요런 창작에 의해서 발현된 재산권이니까 그 재산 중에서도 지적 소유권이라고 부르자.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력한 권리는 물권 중에 소유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어차피 다 같은 용어니까 지식재산권의 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의 특성이 준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권에 준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만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쓰면 그걸 이제 독점 배타권이라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쓰면 내가 거기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금지 청구하고 못 쓰게 하고 있고 그걸 마음대로 썼으면 거기다가 그 손해액의 3배까지 막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지적 소유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적 소유권의 대상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이제 부정경쟁 방지라든지 영업비밀 이런 것들도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되게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너무 이 소유에 이 방점을 두다 보면 너무 강하다 이게. 사실 어떤 지식 같은 경우는 좀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 완전히 1인 독점으로 가면 그게, 어떻게 보면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 목적과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재라는 용어가 붙었고, 그 반드시 인간의 지적 창작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적 창작의 결과물을 모아놓은 것. 그것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잘 소팅만 하면 되는데, 과연 그것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인간이 만든 게 아닌데. 그런데 아니다. 소팅을 하는데도 뭔가 노력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 내가 영업을 하면서 쌓아놓은 어떤 그런 그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화번호 이것도 뭔가 이렇게 그 비밀의 것은 아니지만 내 노력으로 일궈낸 거다.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 많이 모아놓으면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게 당연히 인간이 어떤 지적인 창작을 해서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까지 포괄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이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은 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됩니다. 산업재산권은 이제 산업발전과 관련된 것들이라서 이 특허라든지 이 실용신안이라고 해서 이제 특허보다 조금 이 작은 기술, 작은 발명. 근데 이제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표. 이 상표는 이제 그 영업상의 신뢰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상의 신뢰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나이키를 나이스라고 해서 팔면 산업 경쟁력이 이 무너지고 산업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 쪽에 들어가 있고요. 이 디자인권은 그 이 디자인이 물품하고 연결되면 예쁜 외관을 가진 디자인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갤럭시보다는 애플을 조금 더 선호하고, 그다음에 이 자동차 모형도 예쁜 거를 더 찾고 싶어 하고, 거기에 예쁜 거에 대해서 뭔가 가치가 더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권을 부여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산업과 밀접히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 영역에 속하는 거고요. 이 산업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이제 문화발전입니다. 문화발전. 그 문화발전을 보호하는 게 이제 저작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작권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 이 저작권 안에도 이 창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작 인정권이라고 그래서 그 창작자가 만든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작곡가나 작사가가 노래를 이렇게 만들면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부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수들, 연기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저작물을, 창작물을 밖으로 막 이렇게 널리 퍼뜨려 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뭔가 재능이고 그 사람들 통해야만 뭔가 더 잘 표현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연기를 해도 이병헌의 개런티가 다르고 또 뭐 이 신인의 개런티가 다르고 유재석 씨의 개런티가 다르고 이러듯이 작가는 따로 있지만은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저작물에 인접해 있지만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사실은 어문 저작물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이 컴퓨터 이진수로 돼가지고 착착착착 만들어내는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원래 이제 문자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문자라고 컴퓨터 언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문 저작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쭉 쌓아놓은 게 만들어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아놓은 것 자체도 뭔가 소팅을 하고 이런데 재산권을 줘야 된다. 근데 이걸 주기엔 너무 강하거든요. 요거는 그야말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거라서 너무 강하고 문화는 개인이 소유하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권리는 주지만 대신 예외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사 보도할 때 뭐 노래
한 소절 이렇게 또 따다가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 우리가 논문 쓸 때도 다른 사람 저작물 이렇게 인용을 하고 각주를 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다 허락을 받게 하면 이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외가 되게 많은 어떤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 퍼블리시티권, 우리 많이 이 유명인들의 어떤 성명이라든지 이 얼굴 표정, 목소리, 제스처 이런 것들까지 이제 보호하게 됐고요. 영업 비밀은 이거는 양날의 칼입니다. 영업 비밀은 내가 특별히 어디 신청하는 게 아니고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비율을 아는 사람이 전 세계에 3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도 다 따로따로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특허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허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한된 기간 동안만 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면 이거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코카콜라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맛이 나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그 펩시보다 코카콜라만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이 영업 비밀이 잘 보호가 되고 있구나. 근데 이 관리가 한번 이 터져버리면 이거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비밀로 자기의 어떤 그런 비밀을 간직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한편으로 도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까발려지거나 널리 알려져 버리면 나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뭐 약간 뭐, 손해배상 청구는 하겠지만 특허처럼 그렇게 딱 공개해놓고 무조건 이 손해액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서,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이 현대화되면서 뭐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요. 뭐 그렇다 치고. 하여튼 요 정도의 체계를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시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 등장 이 인물이 이 셋이 있습니다. 기존의 창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창작자한테 물건을 받아가지고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공연을 하거나, 이 물건을 팔거나 그런 이제 길드들, 유통을 독점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제함으로써 민중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지는 이 통치권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니 무슨 관계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보시면 좀 어떨까 싶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그 그림 보시면서 본 것 같고 이제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글을 다 알지만 과거에는 글을 귀족하고 성직자하고 그다음 왕족하고 이제 몇 명만 몰랐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어려운 글자로 써가지고 이게 규율이야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민중들을 이제 통제를 했잖아요. 근데 구텐베르크가 이 금속활자를 개발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더 빠르지만 그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중들도 책을 좀 쉽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을 배우게 되고, 어, 이거 이 의미가 아닌데 왜 쟤네는 민중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지? 그래서 반란이 일어날까 봐 복사해가지고 팔 수 있는 사람들을 국가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게 얘네죠, 얘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 만든 사람은 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민중이 똑똑해지면 반란이 일어나서 통치가 무너질까 봐 이 사람들을 이 통제하면서 야, 몇 권 찍어냈어. 누가 사갔어. 누가 봤어. 이러면서 통치의 수단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제도가 이제 저작권법의 가장 시초인 이제 애인 여왕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의식이 높아지고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이제 그런 봉건 제도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이 역사적인 이제 흐름이 있는 거고요. 한 200년쯤 지나니까 이게 이제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가 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뭔가 이게 그림을 잘 그리는 국가, 글을 잘 쓰는 국가, 또 공연을 잘하는 국가, 이런 나라들이 이제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로 옆 나라에서는 그걸 베껴 쓰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한 국가 간에 이제 통치를 가지고 통치 수단으로서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기에는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간에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모여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보호해줄 테니까 니네 나도 나 보호해줘. 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보호해주고 니네 나라에서도 보호해주고 서로 이제 보호해주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 그 약간 좀 뭡니까 개발이 덜 된 국가들은 그러기 가입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역이 안 돼 버리니까 야, 쟤네는 무조건 베끼니까 저쪽에 수출을 금지시켜. 그리고 쟤네 상인 넘으면 무조건 통행 금지시켜. 이러면 결국에 이제 걔네가 고사하게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오게 된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부족하지만 그 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그게 언제까지 되느냐?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 시작되는 게요. 우루과이 라운드는 뭐냐? 결국에 이게 모든 시장을 공정하게 해가지고 이 관세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잘 쓰도록 하자. 이게 이제 이 우루과이 라운드 자유무역협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역의 자유화 이걸 통해서 국가의 수준을 올리자. 지구촌의 수준을 올리자. 이런 건데 사실 거기에 이제 선진국들의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걔네는 이미 산업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개도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개도국은 팔 게 없으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 시장 이런 것들을 이제 무조건 막아야 됐기 때문에 우리는 쌀은 무조건 시장을 열 수 없어. 너무 저렴한 쌀이 들어오니까 농민들 다 죽고 그러면 통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을 보호하는 대신에 문화를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이제 문화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바로 그 팔아먹고 돈을 많이 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베끼도록 내복을 뒀습니다. 1980년대, 뭐 70년대 이때는 미키마우스 책받침, 뭐 하여튼 일단 방송에다가 그 바야바라든지 전격 제트작전이라든지 V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말에 한 편씩. 그것도 서비스 협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송의 쿼터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아예 CNN이라든지 뭐 블룸버그 이런 거 말고 아예 안 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거의 안 나오잖아요. 인터넷 아니면. 그게 방송은 그 문화 전파에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 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방송도 조금 열었고 문화 상품은 거의 다 열었어요. 문화 시장은 다. 그러면 뭐 실제로 본 거 없는데 그 우리나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게임 회사에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그때 다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한류가 더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스크린 쿼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 영화를 더욱더 잘 만들려는 욕심 때문에 이게 아니면 죽는다라는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견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또 세상이 달라서 이제 플랫폼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 이제 되게 복잡하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세계의 이 WTO 협정 안에 이 지식재산 제도를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트는 상품, 게츠는 서비스, 그리고 이 트립스라고 그래서 이 트레이드 릴레이티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그러니까 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그래서 지식재산이 반드시 이제 무역과 결부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모든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선진국은 물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물건을 만들어서 개도국에 팔아야 됐지만 이제 그 지식 R&D 해가지고 이 개발만 해놓으면 그 개발을 이 다른 나라한테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로열티 싹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0만 원짜리 핸드폰 팔아가지고 예전에 100원밖에 못 번다는 게 다 퀄컴이 가져가네요. 45만 원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게 벌써 몇십 년 됐습니까? 벌써 90, 한 30년 됐나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개도국이 처음에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WTO 들어갈 때, 야, 너 5년 유예해 줄게. 야, 너 10년 유예해 줄게. 그럼 왜냐면, 야, 이거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그동안에 이제 그 개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10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기술 격차가 그렇게 쉽게 좁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남 북북 갈등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여기는 지나가고요. 그러면서 야, 이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키마우스 뭐 어떤 거 마오리 어떤 거 이런 거 다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원주민 설화 갖다 베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헐리우드에서 비싸게 팔아먹었다. 화장품 성분 분석해봤더니 이제 분석과 기술이 없지만 왜냐하면 특허라는 거는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개하는 걸 이제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 봤더니 저기 무슨 뭐 아마존 흙탕물 밑에 나오는 물고기 뼈에서 뽑아낸 추출물 가지고 화장품 만들었더니 미백 효과가 좋고 이런 걸로 우리는 물고기 그거 신성시하는데 그거 빼가가지고 입생로랑 이런 데서 막 100달러씩 팔고 그거 우리가 또 하려고 했더니 그 특허 우리 거니까 침해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이 남반구 국가들과 북반구 국가들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간극이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논의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이, 이 무형유산 제도는 뭔가 이제 전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치를 이어나가는 쪽에 있다면 지식재산 제도는 똑같은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건데 그 매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강력한 권리를 주고 그것을 무역과 결부시켜가지고 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 격차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 어떤 그런 전략적인 이 사고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문화유산 범죄 이렇게 쭉 확대되는데 사실은 이게 와이포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계 지식재산 기구에서 야 민간 정성물 이것도 지금 이 남반구 국가들이 너무나 그 뭔가 이 이슈를 많이 제기하고 또 이 시대가 WTO가 창설될 때니까 그때 이제 문화다양성이라든지 이 문화의 보호 이거 사실은 문화다양성 유럽이 이 제기한 거거든요. 그냥 개도국에서 제기한 게 아닙니다. 워낙 헐리우드가 밀고 들어오니까 야, 저 미기한 미국 애들이 지금 약간 좀 잘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영화 팔고 방송 파는데 야, 우리 어떤 이 문화의 자존심 파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의 문화 다양성은 무조건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방송 시장을 절대 안 열고 스크린 쿼터가 특별히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포기했죠. 왜냐면 쌀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화의 다양성 이런 게 의외로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 유럽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WTO 안에서 논의되는 거는 무역으로 끝났지만 이거에 너무 이게 격화되다 보니까 이 논의는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2003년도에 이제 이게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네스코에서도 문화 다양성 협약에 들어오게 된 거고요. 하지만 1992년,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문화 다양성에 관한 논의는 유럽에서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문화를 이 문화 침략이죠. 걔네가 표현하기에는 그 침략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유럽식 문화 다양성이 굉장히 이 논의가 크게 됐었다. 그것도 이제 유럽이 그렇게 들고 일어서니까 유럽은 또 하나 아닙니까? 이게 28개국 그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WTO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문화 다양성 때문에 이 WTO가 망가지면 자기들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망가뜨리게 돼 있으니까 그걸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 이제 이 어느 정도 합의 아닌 합의를 했고 유럽은 자존심을 지켰고 미국은 돈을 벌었죠. 물론 이제 유럽도 당연히 선진국이니까 잘 벌죠. 거기서 또 들어간 게 지리적 표시라고 그 와인하고 치즈. 야, 이거 저기 뭡니까 이게 프랑스 어디 와인은 뭐 얼마하고 이래가지고 엄청 비싸게 팔아먹은 거예요. 이것도 다 걔네 이, 이 야한 거죠. 그래서 이걸 누가를 딱 놓고 보면 사실 문화유산이나 지식재산이나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하여튼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고 목적은 인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화유산이 어떤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인류의 공동의 재산이다. 공유의 재산이다.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재권은 발명가나 창작자의 굉장히 강한 권리를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을 뒤집어 봤더니 이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사실은 개도국의 어떤 문화적인 소스, 전통 지식 이걸 가지고 다 이렇게 권리화해 놔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 사례를 보시면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유산이라든지 이 전통식 이거를 완전히 지식재산권으로 모두 보호해달라. 이건 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이 그걸 개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일부를 좀 돌려주거나 개도국한테 아니면 그 기술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출처라도 알려주거나 이제 이런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새 판이 지금 짜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인도입니다, 인도. 이게 니임트리인데 이게 멀구슬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사회운동가이신데 이제 결국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걸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예, 보겠습니다. 요 나무의 모양을 잘 한번 봐주시고요. 결국에 이제 전통 지식입니다. 전통 지식을 누군가는 특허로 써먹은 거겠죠. 인도의 전통 지식을.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사실 이 멀구슬 나무가 그냥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래서 뭐 수액 짜면 피부병 바르고 씨앗은 해충제로 쓰고 이렇게 오일을 짜면 그게 또 피임제로 이제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독일 사람이 이렇게 딱 연구를 해보니까 야 이거 특성이 되게 다양하다. 그래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원래 논문으로 발표되면 특허가 안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뭐 이제 그 아주 자세히 쓰진 않았던 거죠, 이분이.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그레이스라는 회사가 여기서 여기 씨앗에서 해충제를 탁 만들어 가지고 이름도 니믹스야. 이게 님트리에서 따왔다고. 그래서 상표를 해가지고 이걸 저녁에 탁 팝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에는 일단 특허를 받은 겁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는. 그런데 특허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TO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세계에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체크만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유럽에다가도 특허를 냅니다. 유럽에 특허를 냈다는 게 28개국에 다 깔린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유럽 의회 녹색당,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당이죠. 그리고 인도, 이분이 이 모아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이제 난리 피운 거예요. 야, 이 바이오 파이러시 같은 놈들아, 어떻게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지식을 권리화해가지고 그거를 이 생물을 우리 그 유전자원을 해적질 해가냐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유럽 특허청에서 특허를 취소해요. 결국 유럽에서 취소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취소한다고 해서 바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이의제기 절차가 있고 야 너도 할 말 있냐? 야 얘 이러는데 너도 할 말 있냐? 이렇게 막 핑퐁하면서 한 2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고 이제 2005년도에서 그때서야 야 이거 신규성이 없다. 옛날 인도에서 이렇게 썼다는데 그때 이미 취소를 했지만은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속 또 계량 특허해가지고 특허는 또 이렇게 계속 진보해야 되니까 하여튼 계속 돈 이렇게 빼먹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대한방직 사건이고 요거 이제 생활한복이고 요게 이제 히딩크 넥타이인데 보시면 야 이거 개량한복 뭐 개량했으니까 뭔가 새로운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거 뭔가 우리 전통의 뭔가 이렇게 의복과 이렇게 그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남아있는 거 그거는 이제 공유의 영역에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요 히딩크 넥타이 팔괘문양입니다. 팔괘문양. 팔괘문양을 이제 이거 사실 팔괘문양 박아가지고 색깔만 입히면 만들 수 있는 건데 아 이거 이 민족의 어떤 자산이자 자원을 괜히 이렇게 독점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넥타이를 만들어서 파는 거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모양 자체를 넥타이에다가 다른 사람도 못 쓰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약간 오해하시기가 쉬운 게 그걸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게 여기 팔개 문양에 이제 넥타이를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통 문양은 다 우리 건데
내가 넥타이에 먼저 과했기 때문에 이제 넥타이에는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그 개인한테 줘버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이제 넥타이에만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이제 넥타이에만 했는데 보통 캐릭터라든지 이런 걸 하나 만들면 책받침, 스티커, 왕구류, 뭐 책가방, 티셔츠 한 200개 합니다. 200개. 그래가지고 뭐 하나 걸리면은 무조건 그 디자인권 침해라고 이렇게 소송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보호를 해줘 버렸어요. 대한방직 사건은 아직까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야, 이런 문양 이거 보호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게 왜냐? 이때는 우리나라가 외국 걸 베낀 거거든요. 이 모양이 하나는 이제 외국 거고 하나는 우리나라 건데 대한방직에서 외국 거를 베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거는 이 저작권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문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요거는 이제 이 똑같이 대한방직 사건과 똑같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뀐 거죠. 그만큼 지식재산권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IP5라고 하는데 뭐 미국, 일본, 유럽, 중국, 그다음에 한국 특허 건수, 출원 건수 엄청 많아요. 그게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받을만 한 걸 받아야 되는데 워낙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특허 내면 돈 주고 주지, 특허 내면 세금 빼주지 이러니까 일단 부실 특허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짜배기 특허를 안 만들고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만들어서 그야말로 제조업보다 더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품질 경쟁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월등하고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 하여튼 이제 이 원심이란 얘기는 하급심에서는 야 이거 저작물 아니다. 이거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 문양과 팔개 문양을 그냥 상하 좌우로 반복한 건데 이거에다 권리를 주면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이 대법원에서는 권리를 줘버렸죠.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 근데 저작권은 확실히 산업재산권보다 권리의 이 보호의 두텁기가 약간 얕습니다. 아주 강한 권리는 아니고. 하지만, 삼고무 사건에서 보듯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면 무조건 못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알아야 그거를 뭐, 야,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또 찍소리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문 쫙 뿌려버리니까 그걸 못 쓰는구나 이러니까 이제 위축되고 뭐 이의 제기한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문화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실질적으로 표현된 건 아니고 표현은 다 레고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오리족 있지 않습니까? 마오리족의 설화를 비디오 게임으로 출시를 한 건데 마오리족이 이의를 제기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도 딱 보면은 마오리 남반구 국가 원주민 물론 이제 선진국이지만 이 저기 뭐야 레고 만든데 유럽 완전 선진국 이걸 이제 이용해 먹은 건데 한번 보시면 이 미국 사파이어사 얘네가 이제 개발하고 레고 소프트웨어가 출발 이게 뭐 대기업끼리 콜라보를 한 거죠. 야, 내가 개발할 테니까 네가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팔어. 이렇게 해서 이제 액션 비디오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제목이 레고 바이오니클 테일스 오브 더 통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 통가가 원래 그 마오리족의 어떤 이 신성한 힐러의 이름이랍니다. 그 소편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 마타누이에서 이 6명의 용사가 마타누이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 게임인데 보시면 액션 비디오 어드벤처 게임이기 때문에 막 칼도 막 이렇게 쓰고 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싸우는 건데 마오리족이 딱 보니까 이거 등장인물하고 스토리라인이 우리가 처음 선조가 이스터 제도에 정착하면서 만들어냈던 설화와 너무 똑같다. 근데 이거 베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어, 이, 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제도로 보면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소스만 활용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만든 거는 이 대기업 선진국이니까. 그럼 소스만 본 거지 뭐 내가 새롭게 표현한 건데 재창작해가지고 만든 건데 왜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 마오리 통과는 영적 치유자인데 거기다가 액션
저 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칼질하고 다니고 이러면은 우리 민족을 너 어떻게 지금 그럴 수가 있는 거냐 이게 어? 이 이거 완전 진짜 민족으로서 우리 선조들로서는 좀 모멸감을 금치 못한다. 도덕적으로 항의를 한 겁니다. 너의 이 사회적 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레고가 계속 발뺌하다가 아 맞다. 내가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다. 그래서 통가도 토하로 바꿀게. 외국시 이름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바이오니클 시리즈에 등장한 명칭을 다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오리족 이름 다 빼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뭐 만들 때 다른 나라의 전통 문화나 전통 지식에 대한 행동 강령 반드시 지켜라. 라고 했고 지시도 했고 발표되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저기 뒤에 이 행동 강령은 별로 없고 아동을 이 노동자로 쓰지 말자는 이 물건을 만들거나 게임을 개발할 때 어떤 이 노동 환경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지 이거는 아예 거의 숨겨놨어요. 냄새만 나게 해놓고. 아주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마오리족 사례와 같이 야, 이거 출처 공개해라. 이게. 설화이든 아니면 어떤 소스이건 간에 출처 공개해라. 그래가지고 이 개도국 입장에서는요, 이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나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가져가니까 네가 이거 특허 취득해버리면은 이게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출처를 공개해 주면 그 출처를 쓸 때마다 개도국도 뭔가 이익을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입장이 하나 있고요. 이제 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물 다양성 협약에 물론 이제 이 다른 설화라든지 다른 문화 자원과는 좀 다릅니다. 생물 자원은 실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계약해가지고 하기로 했다. 공동체가 뭐 기여해주고 내가 물건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 주면 이거 다 서로 합의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이라는 게 대부분 비밀 유지 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밝혀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보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국제조약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아까 그 한 중간쯤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문화 자원이나 무형유산이나 뭐 전체적으로 이 어떤 이 우리가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소스로 하는 표현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다 줄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예를 들어서 보호 기간을 좀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추천을 이렇게 명기를 해준다든지 뭐 아니면 이거를 목록을 쫙 올려가지고 이거는 어느 나라의 목록이다 이렇게 쫙 한번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다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남남 북북 갈등에 의해서 잘 해소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지식재산권 제도가 굉장히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뺏기기 싫어가지고 아까 멀구슬 사건처럼 우리가 이제 인도라고 생각하면 전통 지식을 여기다가 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로.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이쪽 분야에서 특허를 받으려고 할 때는 니네 이거 한번 확인해봐.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 기술이나 전통 지식이니까 이거 가지고 특허 내면 그건 안 돼. 이렇게 이제 하려고 방어 차원에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삼구무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저 녹화해가지고 그게, 이거 뭐 임해방 사유인가 뭔가가 이게 마치 그걸 사유화해가지고 허락받고 쓰라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대중이라든지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은 사실 법제도 관심 없거든요. 예술원에 불타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돈 주고 말자. 뭐 이렇게 하고 하다못해 뭐 고맙다. 이렇게 고마울 필요가 없는 건데 그 공문으로 받아놓고 그게 이제 나중에 다 증거 자료로 쓰이는 겁니다. 굉장히 뒤에 누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약간 협작꾼 같은 변호사가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이 권력포인데 이거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 한 24만 원에 무신사 판매가 24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걸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요것도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항공점퍼에다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오히려 상품 재질을 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판단해야지. 이렇게 만약 이 문양이 이 정상적인 문양이라면 변화 안 시키고 우스꽝스럽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더 멋있게 만든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대로 썼다면은 이런 데 권리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바오라고 너무 긴가요? 제가 한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선생님. 나바오라고 윈드 토커라고 그 영화에 보면은 이 뉴멕시코주에 한 30만 명 살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언어가 있죠. 자연의 언어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암호병으로 이제 많이 활용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인디언의 어떤 그런 그 예술원이 있기 때문에 요런 이 성스러운 패턴들을 많이 직물에 해가지고 이렇게 성스럽게 보관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속옷에다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속옷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타 민족의 어떤 성스러운 어떤 문화를 디그레이데이션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제재할 만한 뭐가 없어요, 사실은. 아까 이게 그 마리오족의 그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예? 테일 오브 통과인가? 그거랑 똑같은 사건인데 그거는 사실 이제 왜곡이죠. 성스러운 힐러를 전사로 이제 표현한 건데 이거, 아니, 야, 속옷이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거 널리 알려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성스러운 이 문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골룡포 이게 뭐 물론 이 말들이 많잖아요. 골룡포가 뭐 우리 거니 뭐 중국에서 뭐 해가지고 사대가 어쩌니 이런 말은 많지만 진짜 어떤 그 세종대왕이 입는 골룡포를 그 팬티에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일본에서 판다. 특히 일본에서 판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이게? 나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있냐. 그래봐 이제 타문화 존중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상품과 결부되면 지식재산권 워낙 제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 틈새에서 뭔가 이쪽에서 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또 너무 그걸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은 우리도 다른 나라 거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전통을 지키는 어느 선에서는 뭔가가 이게 좀 한마디로 서로 침범하지 않는 음, 우리 이 38선 보면 이렇게 서로 DMZ처럼 그 정도의 이 영역은 뭔가가 이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권고 정도는 하나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뭐 있긴 있습니다. 단어마다. 몇 가지가 타문화 존중하고 리스펙트하고 어쩌고 있는데 그 정도보다 무역과 관련해서 그걸 제재를 걸어줄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생각하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다 지난 건데 이거는 이제 또 각국의 제도가 좀 다릅니다. 디자인 제도 다르고 저작권 제도 달라가지고 유럽에서는 저작권 끝났는데 미국에서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몬드리안의 차가운 초상을 미국에서 팔면은 이거는 이제 로얄티를 내야 되지만 유럽에서 마구 팔고 있고 우리나라도 보시면 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좋은 교육 자료로 써서 그렇지. 사실 이게 되게 뭐 나쁜 데 쓰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해결 과제가 뭐냐? 결국에는 유네스코가 과연 다시 유네스코와 협력해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회원국들의 어떤 뭐 의지나 요청이 없으면은 거의 움직일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후순위에 밀려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 나라 문화유산을 싫어하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 걸 자기 나라 거를 스스로 찾고자 할 텐데 자기 나라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나 타민족의 무형유산을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과연 그게 야, 그 니네 민족 공간 맞는데 그거 따지고 보면 우리
우리나라가 거의 건너가서 산 사람 거 아니냐. 어차피 같은 민족인데 뭐 쓰면 어떠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지금 뭐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이 법 쪽에서는 사실 특히 지재권 이쪽에서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제 문화 알기도 싫고 이제 돈으로밖에 안 보니까.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근데 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보면 또 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뭐 그렇지만은 결국 그 예를 들어서 레고 바이오니컬 이 사건처럼 뭔가 타인의 어떤 그 신성한 설화를 오용해가지고 뭐 잘못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것을 뭔가 이 타문화의 존중이 아니라 이 타문화를 디그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에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해 보았던 비해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렇게 되게 재미없는 얘기였을 텐데, 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공유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권 선생님의 지재권에 대한 내용이고 무척 재밌고 그렇습니다. 뭐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이치로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옛날에 고추장 광고에 들어섰던 마봉님 할머니 며느리도 몰라 그 비법이 이른바 이 지재권을 상징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지식이라는 개념이 확정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트레디셔널 날리지 전통 지식인데 우리 무용산 쪽에서 전통 지식은 의식주 생업과 관련한 전통 우리 조상들의 지식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다. 그래서 무형유산적으로 훌륭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식을 접근하는데 이제 지적 재산권이 들어오면 이것이 재산권과 하면서 이제 기예능 종목에서도 이것이 확장될 수 있는 지식이라는 차원이 그냥 막연한 선조가 주신 어떤 지혜, 위즈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재산권일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오늘 들으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화다양성의 우리 문화의 가장 미덕을 문화다양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문화다양성이 국제적으로 회자된 배경이 사실은 이렇게 문화적인 마인드라기보다는 유럽의 어떤 미 허리우드 산업에 대한 대항마로서의 디펜스 무척 뭐랄까요 산업적인 마인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또 새삼스러운 사실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주장하고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경계의 애매함이죠. 그러니까 양심의 문제로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법적인 어떤 규제라든가 권고로서 규제할 것인가,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에 대한 이해 존중을 양심의 문제로 지금까지는 해놨는데 이걸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팔아먹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어떤 과도한 산업주의가 불러온 비극으로 인해서 이런 문화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고 훼손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특허권이라 해서 그것을 존중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침해도 어떤 산업권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뭐 특허권을 뭐 취소하는 것까지도 있겠지만 어떤 규제나 권고의 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또 우리에게도 많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무형 분야에서는 지재권 사례가 한 사례가 나타났는데요. 그간 이제 연희 분야 쪽 이제 음악을 연주하고 탈춤을 추고 이걸 엮는 연희 분야 쪽에서는 되게 팀들마다 서로 베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쟤네들 팀 하니까 요거 하니까 반응이 터졌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막 다 해요. 다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지적재산권을 주장하지 않아서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석은 문제이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거 정말 마음 딱 걸고 누군가가 지적재산권을 먼저 걸어버리면 오히려 처음 시도한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것이 사실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아무리 따라 하더라도 이건 누군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출처 표기는 하고 따라하는 것이 도덕적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예종의 박인수 교수가 석거제비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저작권으로 등록했습니다. 석거제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국 탈춤의 기본무의 엑기스를 이렇게 빼내가지고 이것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공연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석거제비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 한예종에서 석거제비를 6명이서 학생들과 같이 만든 작품인데 이 작품을 저작권으로 등록한 배경이 뭐냐 하면은 이 저작권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레귤레이션을 보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료 사용한다. 유료 공연일 때는 허락을 맡아야 되지만 사용권은 10,000원으로 한다. 그리고 3분의 1 이상 변화를 준 경우 그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보면 이걸 통해서 뭐 산업을 보장받겠다기보다는 그냥 최초로 이것을 가졌던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 대한 뭔가 리스펙트 또는 기억됨을 좀 존중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도 있어서 앞으로 이제 또 우리 전통 예술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전통춤이 이 다양하게 나뉘죠. 이게 이제 그 춤,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제 그 전통춤이 있고 한국춤이 있고 신무용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보면. 근데 저도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그쪽을 좀 많이 한 건 아니고 했는데 이게 사실 기존에 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코레오그래피라고 해서 무보로 반드시 이것을 이 악보 그리듯이 그려놨어야만 보호를 됐습니다. 저작권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그 엑기스만 뽑아냈다. 그럼 그 엑기스가 창작이냐? 그건 창작은 아니다. 그러면 엑기스를 뽑아놓은 걸 모아놓은 거는 보호를 받느냐? 보호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창작보다는 보호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 이것을 자기가 저작권 등록이 무서운 게 아닌 게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요. 특허처럼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작권 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제 겁니다 하면 다 해줍니다. 사실관계만 딱. 그래 등록했다고 한 자체가 저는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최소한 전통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어요. 이거 내가 엑기스 모아가지고 만든 건데 이거를 마음대로 쓰시오. 그냥 이거는 그냥 엑기스를 모았으니까 충분 우리 선조들의 엑기스를 모은 거니까 내가 모으긴 했지만 이거 마음대로 쓰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럼 저작권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근데 물론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아, 내가 엑기스 모았더니 제가 저 빼가지고 쓴다. 근데 그런 차원이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역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딱 그런 영역입니다. 권리화 하기도 애매한데 함부로 무조건 다 하기에는 너무 좀 배가 아픈 그런 영역에 뭔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뭐 인벤토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디렉토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명이 만들고 뭐 그리고 거기다 이제 조건을 적었지 않습니까? 뭐 3분의 1 하면은 뭐 이름 해주고 10,000원 내야 되고 이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그분을 전혀 모르지만 또 친하실지도 모르지만 그 조건을 전다는 거, 그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 거라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서 거는 거거든요. 내 거니까 조건을 거는 거지. 근데 그분의 의도는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의도는. 하지만 우리가 발레를 보더라도요. 발레 공연 통째가 보호를 받는 것이지, 물론 얕게 보호를 받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뿌에 때 34회 도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발레 하는 거, 개별 동작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뭐 김연아의 안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네 안 받네 하고 기술 점수 있고 예술 점수 있으니까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스핀 몇 바퀴 돌고 뭐 제가 이제 그걸 늘려다 말았는데 기술적으로 뭐 헤드스핀 브레이크 댄스 하는 친구도 잘 놀잖아요. 빠르게 막 돌고 그런 거는 사실은 그 하나만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엑기스를 얼마나 많이 모아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쫙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춤의 엑기스를 쫙 집대성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그렇지만 그 보호도 보호 기간도 굉장히 짧고 보호의 깊이도 얕다. 특히 우리가 전통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야놀자하고 여기어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그 호텔 잡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를 크롤링 해가지고 누가 막 훔쳐오고 이럴 때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쏟아부은 정성과 시간과 이거를 보호하는 것이지 그 데이터베이스 하나하나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게 그 자체가 중요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려하기도 애매하고 이걸 만든 사람한테는 그냥 주기는 뭔가 아까운 이런 배 아픈 영역, 이 중간 영역에서 아마 그거는 저보다 그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좀 연구를 아이디어 이렇게 사례 더 많이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인벤토리라든지 이제 그 정도의 아이디어인데 거기에 플러스 뭔가가 하다못해 스테이트먼트라도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국제화 된다면 그게 이제 더 좋겠죠. 네. 선생님의 의견은 저작권법보다는 조금 이거는 인벤토리나 어떤 다른 대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체조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양악선 B 기술, A 기술 뭐 이래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독창적인 기술을 보호하듯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독창적인 기술을 했다면 뭐랄까 그 판에서의 오마주 같은 개념인 거죠. 리스펙트, 그 사람의 이름을 박아서 무엇인가 역사로 만들어주는 기념하는 인벤토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예, 저작권은 절대 보호가 안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기술을 그 사람이 처음 시연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아까 오마주 리스펙트하는 의미에서 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이제 뭔가 이쪽에서도 뭔가 돼야 되는데 투자가 들어가니까 예, 아마 예, 그럴 예. 겁니다. 네. 인벤토리의 필요성. 네. 고민을 아니요, 반드시 해보도록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뭔가 그 중간에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얘기를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된다. 뭐가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네. 혹시 신동환 뭐, 선생님. 뭐 저에게 야, 네 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반론을 하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편안하게 이런 저도 즐겁습니다. 누가 손을 드신 것 같아요. 어, 제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은데, 네. 어,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림책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을 할 때, 그 설화를 채록하신 분이라던가 기록을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어떤 그 기록된 설화나 전설을 허락을 받고 써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지식재산권과 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허락을 받고 그림책으로 바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 공동유산이기 때문에 제가 맘대로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쓰여도 됩니다. 그분이 이제 근데 체력하시, 예, 책으로 만약에 나와 있는 거면 어떡해요? 예, 뭐 논문이라든가 이런데 그냥 그래도 쓰. 써도 돼요. 근데 굳이 뭐 약간 찜찜하면은 뒤에 어떤 참고를 했다 정도인 것이지. 왜냐면 이제 그 체록을 하면서 분명히 이제 예를 들어서 펀딩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창작이 아니고 번역이면 다를 수 있습니다. 번역이면. 번역이면 외국어를 내가 한국어로 옮길 때 뭔가 머릿속에서 이거 적당한 표현이 뭘까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죠. 근데 체록은 제가 이게 말하는 게 이게 지금 뭔가 녹음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녹음한 거를 이제 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걸 딱 읽으면서 얘 모양은 이럴 것이다. 쟤는 안경을 썼을 것이다. 얘 보니까 이제 머리가 뽀글뽀글 할 것 같고 뭔가 연구실 했을 것이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만들면은 그건 이제 100% 선생님의 창작이 되는 것이고 체록 자체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 여수에 오동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연려 이야기가 있는데 여자가 이제 뭔가 겁탈을 당해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는데 그게 너무 되게 사랑의 상징물로 여수에서 남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많이 불편해서 원래의 내용에서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여자를 여자가 스스로 자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주변의 인물들이 밀어냈다라거나 이렇게 바꾸었을 때 그거 약간 어 전혀, 전혀. 네. 변형이라고 했을 때 그게 사극 드라마도 너무 변형을 많이 하면 좀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이게
고증이 잘 되었냐, 안 되었냐라는 논란 같은 거.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어떤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상관없이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감내하면 되는 건지. 아니, 감내할 필요 없고 그거 완전 새로운 창작입니다. 그건 새로운 창작이고 다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도덕적 잣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의 작품으로 봤을 때는 완전 새로운 창작물이고 기본적으로 권선징악이라든지 뭐 가난한 남자가 공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신데렐라처럼 약간 맨날 구두 빨고 있다가 왕자님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대성공을 한다든지 행복하게 산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스토리라인은 그 스토리라인 하나 가지고 되게 다양한 표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표현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문화가 발전한다 이런 이론이 있어서 그건 깰래야 깰 수가 없는 그런 이 아주 그냥 유일한 학설입니다. 그게. 그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그래서 그 선을 정하는 것이 어렵지 그런 이렇게 그 기둥 줄거리 그것만 가지고 내 거다. 저작권이 사실 4, 5, 70년인데 그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오래 빼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전통적으로 그래요.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한 가지다. 일단 아이디어도 보호 안 되고 표현도 보호 안 돼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손으로 셀 수 있다. 그래도 보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스토리 라인 가지고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10개밖에 없다. 그럼 10명만 보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이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은 전혀 보호가 안 되는 제가 정말 죄송한데 하나만 더 거예요. 아, 여쭤보고 저한테 싶은데, 죄송할 건 없습니다. 네, 제가 원래 좀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아름다운데, 네, 알았어요. 아, 네. 죄송해요. 그, 저는 저작권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저작권하고 지식재산권이 서로 다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거를 따로따로 직접 어디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지식재산권 안에 산업재산권도 있고 저작권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범주가 지식재산권 안에 산업재산권도 있고 저작권도 있고 기타도 있는데, 산업재산권은 산업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야 돼요. 물론 일부 무심사가 있고. 하지만 저작권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등록을 하느냐? 이거 내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이게 특허라는 게 패턴트 아니 패턴트. 나만 면허를 받는 거지. 운전면허 하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산업재산권 쪽에 가까운 거고, 저작권은 등록입니다, 등록. 그냥 내가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등록하지 않아도 내 건 내 거예요. 근데 내 거라고 아무리 울부짖어 봐야 안 알아주니까, 야, 나 등록했어. 그러려고 써먹는 것이지, 자연 발생적인 건 맞아요. 네네. 어, 아마 그 무형유산 쪽에 그 전통 공연 예술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와 관련된, 그 보존회 같은 경우가 가장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창작자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뭐라 그러나요? 그 약간의 자기들의 권리가 좀 침해된다고 예, 여기는 경우가 좀 많을 겁니다. 예, 그 예를 들자면 어떠한 한 단체에서 하는 공연, 이러한 공연의 컨텐츠를 예를 들어서 창작자나 아니면 젊은 전통 연희자들이 창작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권리의 사유화처럼 이것들을 당신들 왜 당신들한테 왜 허락을 받지 않냐? 어? 그리고 보존에는 그런 그 젊은 창작자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약하는 측면들이 저는 좀 많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존회가 권력단체화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음, 보존회는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 일단 일부 보조를 받고 있고,
이 전통 문화를 보존한다는 어떤 그런 그 정신 이런 거는 되게 존중 받아야 마땅하겠지만은 그것을 권리화하거나 단체가 사유화해가지고 젊은 창작의 요소로 사용하는데 그것을 마치 허락받고 써라. 그러니까 이제 돈은 안 받더라도 허락받고 허락에 그 유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전형 유지라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전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팔 각도가 40도냐 48도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니 요즘에 그 옛날에 그 이 평균 신장도 달랐고 이 체형도 달랐는데 팔 각도가 뭐가 중요해? 물론 이제 일부 형 자체를 완전히 틀어버리면 안 되겠지만은 그 형을 유지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춤이다. 그 춤의 형이다. 이거를 딱 보존회가 해주고 오히려 그것을 널리 쓰도록 함으로써 이거 보존회에서 이런 작업을 해서 이거로 기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창작을 했다. 이러면서 명예롭게 뭔가 이렇게 돼야지. 그렇다고 없구나. 그거는 이제 권리와 사유화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 보존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보존회에서 한 공연을 딱 기록했는데 그거를 제가 이게 이것도 지겹고 해가지고 술집을 차렸어요. 전통 술집을. 그 영상을 그대로 틀 때, 그 보존의 영상을 내가 그대로 따가지고 그걸 이제 이 스크린에다가 저기다 해놓고 그대로 틀면서 술을 팔 때, 그때야 비로소 공연권 침해, 방송권 침해, 복제권 침해 이게 들어가는 것이지. 그거를 보고 따라했다. 물론 이제 무대 장치라든지 모든 요소를 다 따라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일부 요소마다 짚고 넘어갈 게 따로 있겠습니다만 그 형 자체를 우리 보존할 거다? 그거는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다 알아요. 저도 늘 네.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네. 서로 정말 원 없이 쓰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그 아카이빙을 저희가 하고 자료를 이제 일단 그러니까 뭐 저희한테 당연히 저작권이 없지만 그걸 이제 체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정말 저희가 죽을 만큼 힘든 작업이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 서대 교수님 너무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이제 이렇게 제가 가차없이 얘기하니까 정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죄송. 죽을 만큼 해놨지만 정말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좀 그런 인정머리가 말씀을 드린 없어가지고. 거고 최상은한테는 제가 이제 작가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이제 재화든 그러니까 창작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작 옛 이야기 같은 경우는 어쨌건 모티프를 가지고 와서 새롭게 쓰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재화일 경우에는 사실 하나의 새로운 각편에 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좀 어떤 그 원전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이것이 왔는지를 알면 독자들은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신뢰감도 당연히 생기고 또 그 원전을 또 찾아볼 수 있어서 훨씬 또 그것이 더 좋은 것들이라 예, 뭐 당연히 저작권은 없지만 또 그것을 구현하신 또 제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좀 작가나 출판사에서 좀 제공을 해줘야 예,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 또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 예, 나름 또 어느 정도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확장되는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재화하는 작가들에게는 그래도 좀 출처를 밝혀주셨음 하는 요청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또 뭔가 사죄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작권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판면권이라고 있습니다. 판면권이라는 거는 이제 그 책을 보면은 그 판면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채록자한테 권리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 그 이제 채록자와 출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권리를 조금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판명권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판명권이 들어온다면 그 채록이 대사가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끊겨가지고 그 다음에는 왜냐면 채록이 이건 뭐 누구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이 하기 때문에 가끔 이 말씀 하셨다가 저 말씀 하셨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편집해가지고 여기서 대화 끊고 장을 바꿔서 이렇게 하거나 이게 이제 판면을 그야말로 판의 면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건데 그거는 저작권의 일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작자는 아니지만 채록자가 그 창작자는 아니라서 저작권의 권리를 갖지 못하지만 판명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판명권은 도입되지 않았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 때 서 교수님 거 논문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뭐하러 제가 관심 있는 게 지식재산권이랑 초상권 뭐 이런 거여서 이쪽 공부를 하고 싶어갖고 읽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 지식재산권 설명하시다 끝나가지고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근데 전적으로 저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그 진짜 도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무형유산에 관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공유해야 될 것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데, 주장을 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는 아까 박현숙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어, 그냥 도덕적으로 내가 이분한테 영향을 받았고, 이 설화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만 제공을 말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화를 그냥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형유산 쪽에서는 어, 그 출처 밝히는 거, 기본적인 양심, 그리고 그 논문 중에 그 헌법 구조 언급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어쨌든 문화는 많이 널리 퍼뜨리고 창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기초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형유산의 지식재산권은. 네, 이상입니다. 뭔가 뼈 맞는 약간 뼈가 아픈 것 같은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냥 도덕의 문제로만 머물러 버리면 이 무형유산 하시는 분들이 이건 집단 이기주의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그걸 조장하는 게 아니라 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의 제 오늘 그 취지도 그러니까 도덕이 중요하다 이건 아니고 지재권은 이렇게 강한 권리를 너무나 사유화하는 이 제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쪽에서는 도덕을 강조할 게 아니라 뭔가 그것을 제도적으로 엮으면 제일 좋지만 아직까지 그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위한 단계로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그냥 공동체 스테이트먼트든 아니면 선언문이든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빌려서 그걸 권고든 아니면 이 좀 뭡니까? 세계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그걸 하든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럴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있죠. 교수님 거 읽으면서 되게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임해방 사건도 그렇고, 아, 네. 네. 아까 윤동훈 교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대답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 공동체 이기주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뭐 제도나 규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전에 같이 저작권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항상 이 뭐 갈등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차피 명확한 선은 없지만 그래도 이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이 정도는 뭐가 바운더리는 지킬 수 있는 뭐가 기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쪽은 완전히 기술적으로 탁탁탁탁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유하고 권리화할까 이런 쪽으로만 너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 그냥 이제 그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당연히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야 출처 정도 밝히면 되지 뭐. 근데 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수세적으로 가면 균형이 어차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목소리를 만들고 계속해서 뭐 하다못해 무슨 뭐 특집 논문집을 해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계속 발표도 하고 국회의원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할 때 조금씩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운동장이.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되게 많죠, 사실. 법률 조례가 상당히 이제 막연하지만 그 한 줄이 있어야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도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도로서 할 영역이 있고 또 양심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우리 이 무형유산계에서는 갈등의 판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저기 첨예하게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마그마처럼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갈등들이 어떤 존재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표출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선제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서 그런 걸 한번 조사해보면 나중에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논문의 작성을 하나 해보았습니다. 그거 연구 오늘 주제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기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근데 네. 어차피 이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각자 분야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모아서 무형문화재과 주세요, 그냥 저기다가. 이거 보고 이거야말로 전형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들든지 공고를 하든지 고시를 만들 고민이라도 해보든지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하지. 선생님의 말씀은 재산권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문화 창의성에 저해되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한 건가요? 그럼 오늘 귀한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서재건 선생님의 지재권, 무용상과 지재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청해 들었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서재건 선생님의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되게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이런 주제로 이렇게 제가 뭐 개똥 철학을 이렇게 설파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시작하지 않고 이게 중지를 모으지 않으면은 되게 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나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이렇게 자기 연구 분야가 독특해가지고 이게 잘 모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모으면 모을수록 저는 확실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공무원 하다가 이렇게 이쪽 분야로 넘어온 것도 뭔가 이 어떤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뭐 유형사는 그래도 좀 이렇게 정이라도 있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게 아마 지금 우리 세대가 가진 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쪽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법기술자가 만들어주고 시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법을 만드는 어떤 배경이라든가 그 작업 과정에 우리가 함께 에, 전승자들 그리고 우리 무용산 전공자들이 함께 수기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뭐 법 만들어놔도 왜 만들어놨느냐 또 이거 이러지 않느냐 이러고 뒷말만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용산의 발전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런 각 주체들의 이른바 백과쟁명식 토론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오늘 컬로키엄은 상당히 의미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장시간 동안 소재건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참여해 주신 여러 청중 연구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림으로써 10월 달에 무용산 콜로키엄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